우리 1장 6페이지가 국토계획 및 이용현안 법률이라고 돼 있잖아. 그렇죠? 여기서 아까 12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12개가 나오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먼저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앞에 용어 정의는 가만 냅두시고 한 장 딱 넘겨보세요. 넘겨보고 2장을 넘어가면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가 자 일단 나옵니다. 무슨 계획이요?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시험에서도 1번 문제로 나왔죠. 자, 무슨 계획이요?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고 2장 넘어가면 자 14페이지. 자, 제 2절 무슨 계획이요? 도시군 기본계획. 이번 시험에도 2번으로 시험 나왔죠. 예? 자, 또 한 장 넘어가면 17페이지. 무슨 계획이요? 도시군 관리계획. 자, 그러면 좀 전에 나온 게 지금까지 합치면 행정계획 3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무슨 계획? 두 번째는? 마지막 나온 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시험에 아까 기출문제 봤잖아요.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단어를 안 외우고 있다. 그리고 문제 푼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제가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할 때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면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으로도 65점 나올 수가 있어요. 집에서 복습 안 해도 수업 시간에서 잘하면. 그러니까 집에 가서 따로 복습해야지 이 생각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나 수업 시간에만 해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비스무리하거든요. 용어들 다 평생 낯설고 처음 들어보고. 객관식에서는 이 셋 중에 최소 매년 이 3가지 중에 2개 이상은 여기서 나옵니다. 매년. 그러니까 딱 40문제 들어갈 때부터 첫 번째 봉착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답을 못 찾고 버벅거리면 전체 망치거든요. 얘가 정리가 탁탁 돼야 되는데 이 3가지에서 주로 어디서 시험에 나올까 정답 처리가 늘 알고 들어가면 수월하겠지요. 자, 그 다음에 2장을 넘겨보세요. 쭉 넘겨봐요. 자, 26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26페이지를 딱 가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용도 지역 제도다. 용도 지역. 맨 밑에 용도 지역의 구분이라고 있나요? 박스 하나 있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녹지지역. 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우리 목동이 이게 참 엄청난 동네인데 1단지부터 기역자형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저까지 14단지까지 아파트 단지가 목동 아파트 단지예요. 전체적으로. 1단지, 2단지는 처음에 지을 때 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250%. 물론 이것은 대통령령, 조례는 그보다 낮아요. 나머지가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러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용적률이 300%. 1종, 2종은 250%. 용적률이 뭐냐? 용적률이 그 땅에다가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용적률이 300%라는 얘기는 가지고 있는 그 땅의 3배만큼의 연면적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적률 250%하고 300%가 있으면 어디가 좋은 땅? 300%예요. 그런데 처음에 지어질 때는 1단지, 2단지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나머지가 3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재작년도에 뉴스 나왔잖아요. 1단지, 2단지가 3종 일반 주거로 용도 변경됐다고. 못 들어봤어요? 목동 아파트 사시면 아마 관심이 있어서 볼 텐데 1단지, 2단지 주민들이 지금 재건축 연한 다 됐거든요. 주민들이 우리가 처음 지을 때 처음 들어온 아파트고 열병합 발전소 가까이 있고 우리는 그 희생을 다 했다. 그 막 먼지 이런 걸 다 희생했는데 왜 재건축 될 때 여태까지 오도록 종상향 안 해주고 1단지, 2단지 애들이 냅뒀냐. 민원 넣은 거죠, 민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전부 다 3종 일반적으로 용도 변경하니까 문제는 재건축을 할 때 두드려 깨고 새로 짓잖아요. 그러면 7단지는 3종인 상태에서 재건축하면 이걸 1:1 재건축이라고 그래요. 34평짜리 가진 사람은 34평으로만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00세대 철거하고 재건축한다. 공사비가 1000억이 든다. 건설회사가. 그러면 세대별로 1억씩의 부담금을 냅니다. 3000억 들면 3억씩 내야 돼요. 그래야 새 아파트 재건축되는 거예요. 그런데 1단지, 2단지는 3종으로 바뀌었죠. 250%가 300% 됐으니까 대지가 10,000평이면 5,000평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아파트를 새로 더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 200세대를 조합원 물량 플러스 200세대를 더 지으면 200세대는 일반 분양을 하잖아요. 일반 분양하니까 거기서 돈이 남잖아. 그죠? 그러면 1단지, 2단지는 똑같은 34평 재건축한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은 부담금을 7단지보다 많이 낼까 덜 낼까? 덜 내고 34평 새 아파트 받는 거죠. 오히려 돈을 거의 안 낼 수도 있어요. 분양가가 워낙 높게 좋은 아파트, 새 아파트니까. 그러니까 종상향 되면 아파트 값이 확 한번 뛰는 거예요.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여기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21개 용도 지역 제도가 있어요. 21개 용도 지역 제도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잠깐만 책을 어디를 보냐면은 잠깐만 자 9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9페이지. 9페이지. 자 9페이지를 가보면 딱 가보면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국토의 용도 구분이라고 돼 있죠. 그죠? 맨 위에. 자, 국토라는 말 속에는 북한 땅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어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한반도. 헌법에서는 북한 땅도 우리나라 땅으로 영토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효적으로 우리나라 법을 지배받는 것은 남한 땅만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쉴 데 없이 헌법에는 북한 땅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넣었을까? 헌법이 나라의 골격을 갖추는 정체, 국채를 규정하는 법이거든요. 모든 나라는 헌법이 있어야 돼요. 헌법과 주권하고 국민, 영토, 이게 국가의 기본 요소입니다. 그리고 헌법에다가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한다라고 해놓으면 혹시 북한에서 내부적 변고 생겨서 러시아가 중국에서 개입을 할 때 우리 영토인데 너희들이 왜 들어오냐라고 국제법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토가 아닌 국토로 들어가면 남한 땅만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 용도 지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로 이 법에서 제일 먼저 딱 앞에 나오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는 뭐라고 되어 있냐? 토지의 이용 실태, 특성, 장래, 토지용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 등 고려하여 다음 같은 용도로 구분된다. 자, 1번 한번 떠들어 보세요. 뭘로? 도시지역. 아, 이거는 시험에 상해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부동산에서 죽을 때까지 써먹는 제도입니다. 자, 2번은요, 관리지역. 3번은 농림지역. 4번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요 4개는, 4개 용도 지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지정돼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 땅의 토지의 가치는 땅을 만져봤더니 뽀송뽀송하네? 황토의 땅이고, 이건 습기가 있고 자갈 땅이네? 이건 토지의 가치가 아니에요. 거기서 몇 자리 쓸 때나 필요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차피 도로가 없으면 건물을 못 지어요. 그건 건축법에서 배울 텐데, 도로를 끼고 좌우의 땅이 똑같이 100평, 100평이에요. 100평. 근데 얘는 용적률이 100%. 용적률이 100%라는 얘기는 연면적을 땅 면적만큼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평의 땅에 50평으로 지으면 몇 층까지? 2층. 얘는 용적률이 1000%, 10배. 그럼 50평짜리를 지으면 몇 층을 지을 수 있을까? 20층을 지을 수 있어요. 그죠? 50층. 50평짜리. 10층, 20층. 그러면 똑같은 100평인데 2층짜리 지어서 받을 수 있는 월세 이익하고 20층짜리 지어가지고 받는 월세하고 어디가 더 큰다고? 여하지.
그럼 토지는 어디가 좋은 땅이에요? 여기지. 그러면 야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 용적률 100%. 얘는 중심 상업지역, 용적률 1500%. 1500%는 30층으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가 비싼 땅? 이 땅이지. 그러면 이 토지를 줄 테니까 아무것도 짓지 말라고 냅두라고, 가만 냅두라고. 이것은 안 주는 게 좋죠. 땅은 건물 안 지으면 의미 없죠. 빈 땅으로 남겨놓으면 세금만 나가잖아요. 토지의 가치는 이 땅에다가 어떤 종류의 건축물을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냐가 토지의 가치예요.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지 이 서울시내 모든 땅들, 건물들이지 건물. 이 모든 건물은 우리가 배우는 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맞게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 건물이 엄청 올라가 있고 낮고 아파트도 보면은 이건 왜 4층짜리 빌라만 지었을까? 15층으로 지었네? 40층으로 지었네? 그게 용도 지역별로 국가가 다 규제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규제 내용을 많이 잘 아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그러면 살면서 누가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 넷 중에 하나로 지정되는데 자,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국가가 지정했대요. 규제를 엄청 세게 하겠다는 얘기겠지. 그죠? 국가의 의지가 이거 보전해야 되겠다. 개발하면 안 돼. 라고 하면 보전의 의지가 큰 데로 가는 거예요.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땅하고 도시지역의 땅하고 어디가 땅값이 비쌀까요? 규제가 약하니까. 그죠? 자, 농림지역의 땅하고 관리지역의 땅하고 어디가 좋을까요? 느낌이 관리지역. 그죠? 자, 봐봐요. 그러면 어디를 도시적으로 지정하냐 했더니 인구와 산업이 뭐 됐대요? 밀집이. 인구 산업이 밀집돼 있거나 밀집이 예상돼 가지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존하려고. 자, 그러면 인구 산업이 밀집돼 있다. 그러면 뭘로 지정하자? 도시적으로. 이게 공부고 쉬운 공부예요. 그런 걸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봐봐봐요. 이 옛날에 관리지역은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이라는 놈이 없어지면서 통합된 거예요. 이 관리지역은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목적이 혼재, 다 존재할 때 관리지역 지정해요. 개념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자, 도시지역에 뭐하여?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 진흥, 자연환경 산림 보존을 위해서 자,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뭐하여? 준하여 뭐가 필요하면 관리가 필요할 때 뭘로 지정하자? 관리지역. 입으로 떠들어야 돼요. 가장 쉬운 것부터 떠들 줄 알아야 어려운 것도 떠들 줄 알고 문제가 풀려요. 어차피 공부 시작한 거 그냥 한 방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한 3년 하실래요? 그리고 11월, 12월 달 하신 분들은 무조건 한 방에 합격해야 돼요. 그게 맞아. 1년을 만땅 공부하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온 사람들한테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 2차 하지 말고 1차만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3월 달쯤 온 사람들은 널널하게 추운 겨울 다 지나가지고 봄날에 심심하니까 나왔거든요. 한 3년 해야지. 우리는 한 방에 끝낸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농림지역 봐봐요. 농림지역에 요 농자가 잠깐만 문 좀 닫고 요게 농지하고 산림이란 얘기죠.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상 여러분 책에 그 3번의 농림지역 보세요. 줄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거기 농업진흥지역 동그라미 해보세요. 동그라미 했나요? 자, 농업진흥지역이라는 단어만 여러분 잠깐만 앞으로 공부할 때 우리 시험은 주관식이다, 객관식이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제발 줄 칠 때 문장 통째로 줄 치는 사람들은 100% 떨어져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문 5개 던져놓고 특정 지문에 특정 단어나 용어를 틀리게 해서 답 찾으라고 하는 시험인데 이 문장 속에서 어디가 논점이고 포인트고 어디를 손댈지만 알고 공부해야 되지. 문장 통째로 줄 친다는 것은 통째로 줄 안 친 거하고 똑같잖아요. 맞죠? 그래서 줄 치라고 하는 것 포인트만 하는 거예요. 자,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 산지 동그라미 하세요.
등으로서 농림업 진흥과 산림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자, 다시 뒤집어 얘기할게요. 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은 무슨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도일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런데 농림지역이란 놈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1장 국토계획법. 농업진흥지역은 무슨 법? 농지법.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지금 이게 평생 처음 하는 것들이.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요 혹시 고향이나 시골이나 시댁, 친정, 처갓집 쪽에 농지 좀 가지고 있는 거 있죠? 농지, 논밭. 있다 해주세요. 이런 건 진실이 필요 없어요. 이때 분위기상 있다 라고 해줘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집집마다 농지 좀 가지고 있죠? 과수원 이런 거? 있다고 해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농지 투자하는 거 얘기해 줄까요? 어떤 농지를 사고 어떤 농지를 사지 말아야 하는지. 전국의 농지는 우리가 또 농지법 배우거든. 전국의 농지는 자 이게 이제 지목이 나눠져요. 지목이 밭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대서 농사지는 탑. 그 다음에 밭에다가 나무를 탁 심었더니 열매가 열리네. 과수원. 이게 농지예요. 지목이 전답 과수원. 자, 여러분 저 농지라고 해서 그 작년인가 왜 저 LH 직원들 광명에 농지 산 거 봐주잖아요. 그 농지 사가지고 사람 농사 지어 안 지어요? 안 짓고 뭐 했대요? 나무 심었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죠, 여러분들. 너 LH 직원들이니까 담당 직원들이니까 얼마나 똑똑해. 그리고 평생 그 업무를 했는데 농지를 밭이다, 논이다. 그러면 농작물의 식재, 경작을 안 하면 땅값만 보상금 나와. 땅값만. 거기다가 고구마를 심었다. 배추를 심었다. 땅값 플러스 배추값이 나와요. 배추가 심어서 싹이 요만큼 올라와. 그럼 요만큼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배추는 한 포기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배추를 갈아엎어버리고 나무를 심었다. 보상금은 나무값까지 쳐주는 거예요. 그럼 배추값하고 나무값은 어디가 비싸게 받을까? 왜? 나무는 묘목을 700원짜리 심어놔도 이것이 커졌을 때, 팔았을 때 기능으로 감정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이 사람들이 농지를 사가지고, 농지는 저렴하게 사가지고 다 갈아엎어버리고 나무 심어버리잖아요. 보상금 많이 받으려고 해요. 그 다음에 그 특정 보상금 받을 때 땅만 있으면 땅값만 주지만 위에 건물 지어버렸다. 정보를 내가 알고 건물값까지 나옵니다. 그 건물에다가 짜장면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장사를 안 해. 사업자 등록된 영업이익까지 보상이 나와요. 법을 많이 알면 최대한 보상금 많이 받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지 사서 나무 심고 분명 그 일대가 택지 개발된다는 정보를 미리 아니까 보상금을 더 많이 받는 거죠. 훨씬 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농지 가진 사람, 파란 사람은 저 새끼들이 저기다가 왜 나무를 심냐, 저 미친 새끼들이 라고 욕했겠지. 그 내막도 모르고. 법을 모르니까. 법을 아니까. 그러면 전국의 전답 과수원이 농지인데 전국의 농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지정된 곳이 있고 해당 없음.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다. 뭔들 들어봤겠어요. 앞으로 안 들어본 거 투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의 땅은 필지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임야는 임야대장에 있어요. 토지대장에 등록돼야 된다고. 여러분 등기가 돼야 거래할 수 있는 건 알죠? 왜 그래 생각하는데요? 뭐 대화가 좀 이렇게 여러분 이런 대화식 수업은 2500년 전에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가 했던 방법이에요. 이런 엄청난 대화식 이 공부는 정말 뇌리에 잘 남고 합격하고 실무에 정말 도움돼요. 대화도 하고 대답도 하고 잘못된 걸 수정도 하고 이렇게. 왜 등기가 돼야지만이 거래를 할 수 있을까? 대답이 안 나오죠. 이제 여러분들 민법 배우면 나옵니다.
우리 민법 86조에는 뭐라고 되냐? 부동산, 땅 건물에 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매매, 물권, 소유권의 득실 변경, 득실, 파는 사람은 실, 사는 사람은 취득한 사람.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금 치료가 막 물권적으로 뭐 네 건 내 건 물권적 합의를 100날 해도 등기 안 하면 소유권 넘어가 안 넘어가? 그래 등기부에도 안 없는데 무슨 거래를 해? 등기부에 올라가야지. 그러면 대한민국의 땅 중에 등기가 안 된 땅도 있을까 없을까요? 정답이 틀렸다 해가지고 교도소 가고 그런 일은 없어요. 마음껏 대답해버려야 돼. 등기가 안 된 땅이 있으니까 교과서를 보다 보면 등기부상 미등기지란 말 나오는 거예요. 미등기된 이런 용어가 있다는 얘기는 등기 안 된 땅이 있을 수 있어. 그 다음 토지대장하고 등기부하고 있을 때 어디가 더 먼저 만들어질까? 토지대장이라고 들어봤잖아요. 대장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 등기부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 대장? 왜? 쫄병이 아니니까. 대장이니까. 뭔지도 몰라도 대장이 먼저다? 그래, 땅인데 등기부도 있고, 뭐, 등기가 먼저냐, 대장이 먼저냐. 확인을 하려면 신분을 밝히시오. 너 누구냐? 내 누구지 아니? 왜 대장이 먼저야 해요? 그 대장은 이렇게 돼요. 등기를 신청 최초로 내 명의로 하는 게 보존등기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최초로 하는 게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해. 그리고 내 걸 팔면 넘어가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내 땅이나 내 건물을 은행에 담보를 잡히고 돈 빌릴 때 저당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최초로 내 겁니다라고 등기 신청할 때 내 거란 걸 서류로 입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토지대장을 통해서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토지대장은 어떡하냐?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직권등록주의라고 해가지고 국가가 조사를 해서 다 등록을 합니다. 국가가 대장을 만드는 거예요. 소유자 확인을 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그럼 내 이름으로 대장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걸 띄어서 봐라. 이거 내 거다라고 등기 신청하는 게 보존등기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등기부가 나중에 만들어지는 게 순리입니다. 같이 가야 돼요. 이렇게. 대장에 표시된 거 지목하고 등기부에 표시된 지목이 다를 수도 있겠지. 다를 수도 있겠지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다를 수 있어요. 등기부를 띄워봤는데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토지대장에 기재된 내용이 100% 옳다는 생각하면 안 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명하잖아요. 그럼 대장에 보세요. 대장을 만들 때 밭이었다고요. 지목이 전. 그리고 이걸 토대로 등기부를 개설했을 거 아니야. 전으로. 그죠? 그 상태에서 밭으로 쓰다가 논으로 바꿔. 지목 변경. 그러면 대장을 먼저 바꾸거든. 답으로. 그리고 깜빡 등기는 신청주의니까 신청 안 하면 안 나와. 자기가 신청해야 돼. 그럼 대장은 지목 변경했고 등기부는 냅둬버리면 등기부의 표제부에 지목하고 대장의 지목이 다르잖아. 얘는 답이고 얘는 전이잖아. 그럼 어떻게? 매매계약 쓸 때 어디에 맞게 해야 될까? 매매계약 쓸까? 파고 살 때. 그럼 대장을 맞춰야 된다고. 대장에 맞게 등기부를 변경 등기해서 일치시켜야 된다니까. 그죠? 그 다음 다시. 토지대장 만들 때 소유자가 김철수였어. 그러면 등기부도 철수라고 됐겠지. 같아야 되니까. 그럼 철수로 됐지? 그 다음에 이 땅을 팔았어. 만수한테.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할 거 아니야. 등기부에. 등기부는 이전 등기 했지. 대장을 손 안 보면 대장은 여전히 철수잖아. 등기부는 만수고. 불일치될 일이 있어 없어요? 있네. 있잖아요. 그럼 어디에 맞춰서 매매계약서 써야 될까? 이것도 등기부에 맞춰야 돼요. 등기부에 맞게 대장을 수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항상 같아야 돼. 여러분들 이건 부동산의 기본이에요. 기본. 건물이든 땅이든 모든 것은 대장과 등기부를 같이 확인해야 돼. 그게 버릇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땅은 면적의 분쟁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청량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대장과 등기부 제도는 언제쯤, 몇 년쯤 됐을 것 같아, 우리나라가? 조선 개국할 때부터 있었을까?
그러면 고종 때에 있었을까? 그러면 대충 여러분 언제쯤, 몇 년쯤 된 것 같아요? 일제 때 한 거예요. 일제 때 1910년도 이 새끼들, 아니, 욕하면 안 되겠다. 한반도를 집어삼키고 그다음 만주국을 집어삼켰잖아요. 왜 일본 놈들이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만들었을까? 수탈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반도 상황을 파괴해야 되잖아. 근데 일본 애들이 기가 막힌 게, 일본 놈들이 네덜란드 미국의 흑선 시커멓게 된 그 무쇠로 된 배가 와가지고 포를 쏴대니까 쟤들은 개항을 했단 말이에요. 개항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네덜란드 미국의 함선에 이 포수리 이게 너무무시한 거예요. 이 새끼들은 1700년도 후반부터 1800년 초반에 전국의 일본에서 똑똑한 놈을 뽑아다가 16살, 24살 사이에 매년 수백 명씩 구라파, 지금은 치면 독일, 프랑스, 영국으로 유학 보내요. 거기서 근대화된 서구 문물을 배웁니다, 얘들은. 그래서 거기서 영국의 산업혁명 현장도 보고, 독일, 프랑스를 갔더니 신기한 게 있거든. 그 땅을 청량을 사게서 더 지도를 만들어 놓고 대장 만들어서 등기부 제도로 돌아갔는데 너무나도 명쾌한 거야. 이걸 도입을 해서 일본 놈들이 저 나라 땅에서 대장도 만들고 등기부 만들 때 등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유권이니까 갑을병정해서 갑이라고 해서 갑구. 소유권 외에 걸리는 을구. 그 다음에 소재지 지번 지목은 표제부라고 만들어 놓고 쓰다가 1910년도에 한일 합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조선 이 한반도를 수탈하려고 한반도 땅을 전부 다 청량해가지고 지적도 만들고 임야도 만들고 대장을 만들어서 저거다가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등기부 용어가 표제부, 표시라는 갑구, 을구는 일본 등기부와 똑같단 말이에요. 일제 때 민법을 일본 민법을 썼겠지. 내선 일체니까. 일제 때는 일본법 그걸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 민법이 일제 때 우리나라 민법이란 말이에요. 해방되고 난 다음에 1945년도부터 60년도까지 우리나라 젊고 똑똑한 애들이 학병으로 징용으로 다 죽었을 거 아니야. 법을 만들 역량이 없는 거예요. 6.25 전쟁 났지. 50년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법은 1960년도에 처음 만들었어요. 일본법을 15년 동안 일본법을 빌렸었다고. 의용민법이라고 빌렸었다고. 그래서 새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민법은 일본 민법하고 조문의 순서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쪽팔리지만 걔네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과 등기부 지적도 임야도는 일제 때 만들어졌어요. 그럼 일제 때 청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청량의 기준점이 어디였을까? 동경입니다. 도쿄. 우리나라는 광화문입니다. 그러면 옛날 일제 때 대장과 도면에 지적돼 올라간 땅을 지금 광화문 기준으로 청량을 다시 하면 GPS로 청량값이 같을까 다를까요? 엄청 달라지죠. 울릉도를 예를 들면 지금 다시 하잖아요. 울릉도에 있는 기존의 일제 때부터 쓰는 지적도는 경계가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청량을 전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택지 개발하고 신도시 만들 때만 신규 청량을 합니다. 그래야 분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방으로 가면 내 집이 내 땅이 아닌 땅이 내 땅일 수도 있고 내 땅이 너의 땅일 수도 있고 담벼락 쌓아놓은 거 있죠. 다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지적 경계선은 직선주의입니다. 직선으로만 꺼야 되기 때문에 담장이 이렇게 삥뚱그리 이렇게 됐다? 이건 분명히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배우면 훨씬 수월한데 배경을 잘 모르거든요. 기본적으로 일제 때 대장에 올렸고 등기부에 올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도 대장에 안 올라간 땅도 있겠지. 첩첩산중인 나라니까 우리나라는. 미등록지, 미등기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 이 시스템이.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 예외 빼면 모든 땅은 대장에 올라갔겠지. 고유번호가 다 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처럼. 그 고유번호가 19자리. 전산 딱 누르면 충북, 청원군 어디에 땅 딱 다 나옵니다. 요새 고유번호 넣으면. 그 고유번호도 나중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모든 땅은 집원 주소만 넣으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게 발급이 돼요. 그러면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것은 뭘 확인하냐? 이걸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이 땅은 991의 5번지 이 땅은 이 넷 중에 뭘로 지정되었을 것 같아요? 농림지역일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일까? 관리지역일까? 도시지역.
천만 명이 모여 있는데 인구 산업이 밀집되고 있어야지. 인구 산업 밀집돼 있다. 그럼 뭘로 지정? 도시죠. 자, 그러면 농지 얘기하다가 흘리간 거죠. 자, 보세요. 전국의 농지는, 논밭은 토지용계획 황에서 딱 띄워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농업 진흥지역이냐 아니면 해당 없음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서류 딱 띄면 다 나와요. 맨 위에가 용도 지역란, 그 다음에 용도지구, 시가 뭐 개발제한구역 이런 게 표시가 돼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렇게. 대공방어협조구역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지정된 농지하고 해당 없음 농업진흥지역 안 지정된 농지하고 투기 목적, 투자 목적, 개발 목적으로 살려면 어디가 유리하다고? 자꾸 규정이 이렇게 뭐가 많이 들어간 땅은 안 좋은 거라니까. 막 중복에서 막 들어간 땅들은 쳐다도 보면 안 돼요. 그럼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땅은 순수하게 영농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돼요.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가 안 나겠지? 안 나겠죠. 그 농업진흥지역으로 안 묶였어. 농지가 있긴 있는데. 그럼 얘는 개발이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에서 묶어놓은 땅은 뭘로 지정하라고? 농림지역이라는 거 아니에요. 해석을 하셔야 되니까 법 해석을. 어디를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냐? 자, 여기도 농림지역, 여기도 농림지역, 전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농림지역이라는 놈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묶인 땅이에요. 그럼 농업진흥지역 지정 안 된 농지는 뭘로 지정할까? 관리지역. 관리지역. 그러면 농지가 있다면 관리지역의 농지가 좋은 땅이니까 농림지역의 농지가 좋은 땅이니까. 관리지역이지,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쳐다보지 마요. 일체 개발이 안 돼. 그것도 속아서 산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 여기 사놓으면 말이야, 나중에 땅값 두세 배 오른다? 두세 배 오르는 때는, 오르는 건 맞아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 셋 있다. 아들 셋 남겨놓고 아버지가 농지를 3,000평 남겨놓고 죽었다. 이 아들 셋은 사이가 좋을까 안 좋을까요? 나중에 틀어집니다. 서로 칼로 찔러 죽이고 내가 많이 받겠다만 난리 납니다. 아버지는 한 푼도 안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맞죠? 뭐라도 남겨놓으면 자식들 분쟁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 여러분들은 분쟁이 없는가 보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있잖아요. 상가 건물 하나, 고향에 땅 2,000평, 아파트 하나, 3개를 남겨놨어요. 아들 셋이 있어, 셋. 야, 큰아들 너는 말이야, 제사도 지내가니까 너 저 상가, 목동에 상가 가져가고, 둘째 너는 일하는 거 좋아하니까 저 시골에 농지 가져가라. 막내는 강남에 아파트 가져가고, 얘들 다 납득을 할까 안 할까요? 절대 안 하죠. 왜 안 하냐면 이 세 놈이 결혼 안 해서 총각으로 있으면 납득을 해요. 분쟁이 없어요. 결혼했죠? 옆에 사는 사람 뒤에다 속닥여. 당신 미쳤어? 미쳤어? 아, 미쳤어? 그러다 보면 나중에 형은 말이야, 이 새끼 네가 말도 안 듣고 말이야. 그럼 분쟁 생기기 시작해요. 100%입니다. 모든 재벌들 보세요. 재벌들 저 엄청난 재벌들 또 형제간에 난리가 나죠. 삼성그룹 봐서요. 형제간 분란나고 현대그룹 형제간 분란나고 막 두산그룹 뭐 LG그룹만 분쟁이 없어요. LG그룹 대단해요. LG그룹은 GSLG 걔들은 자식들 전부 다 군대 현역으로 다 보내요. 다 군대 보냅니다. 장교로 다 사병으로도 현역 다 보냅니다. LG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인화라고 하는 그룹의 사명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LG그룹은 구슬 수가 없어요. 형제간 분쟁이 안 난다니까 걔들은.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가족의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 사이드로 빠졌는데 죽을 때 아무것도 안 남겨놓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셋인데 아들 셋 중에 제가 둘째거든요. 장례 다 끝나고 모였는데 30분 만에 깨끗하게 헤어졌어요. 혹시 더 있으면 빚이 나올까 싶어서 깔끔하게 웃으면서 다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남겨놓으면 계산해야 되잖아. 이건 네가 가지고 저건 내가 가지고. 따라서 없는 게 맞다. 자, 그러면 관리지역의 농지하고 농림지역의 농지가 있으면 어디가 좋은 땅? 관리지역. 이거는 규제하려고 해요. 농사짓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농지 살 때 관리지역의 농지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야라고 해서 산 있죠, 산. 그 임야를 또 사놨다가 산을 샀는데 신도시 들어서가지고 난리 나고 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저 20년 전만 해도 저 김포 휴전선 근처로 해서 파주 운정 신도시 더 넘어 휴전선 근처로 저 퇴계원 넘어서 양주 일대
그렇게 엄청난 아파트 단지가 들었을 줄이라는 상상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산을 한 3,000평짜리 뭐 완만한 너무 급격한 산은 경사 높은 건 안 좋고 완만한 산을 사가지고 더덕이나 심고 도라지나 심고 있었는데 산나물을 심고 자연인처럼 살다가 어느 순간 공문이 날라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했다고. 신도시 들어선다고. 저 분당이나 일산 신도시 들어가면 공원들 있죠, 공원들. 인공으로 만드는 겁니다. 일산 신도시 만들기 전에 저는 기억하거든요. 분당 신도시 마찬가지예요. 그 산, 논밭, 과수원 싹 다 밀고 저렇게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임야 산 사가지고 상속받아놨는데 신도시 들어서가지고 보상금이 뭐 200억 받았다. 마곡지구 신도시, 마곡 신도시 들어가서 보상금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얼마 받은 줄 아세요? 600억. 두 사람. 그때 한참 보도됐거든요. 논밭, 농사 짓던 사람들. 평생. 얼마나, 뭐 10대 이상 거기서 토박이라네. 그래서 농사 지으면서 뭐 땅 엄청 가지고 있었겠지. 근데 김포공항 들어서면서 비행기가 이착륙을 해야 되니까 고도 제한 걸려서 개발을 일체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평생 농사만 짓고 팔자라거니 하고 있다가 인천공항 들어서면서 대형 국제선 비행기가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포공항 더 이상 규제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풀자 해서 마곡 신도시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워낙 많으니까 보상금만 600억이 넘지.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임야를 투자했다가 운 좋으면 수백억에 부자 됩니다. 전국의 산은요, 자, 또 하나, 보전산지가 있고, 준보전산지라는 게 있어. 자, 그러면 둘 중에 사야 된다. 어딜 살까요? 규제가 무지하게 신 건 생각하면 안 돼. 규제가 약한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준보전산지를 사는 거예요. 자, 보전산지로 산지관리법상 산림청에서 지정했어. 그러면 얘는 우리 여기서 나온 용도 지역을 뭘로 지정했을 것 같아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아니 아까 그 책에 줄친 건 뭐요? 거기 책에 농림지역 쪽에 두 개 동그라미 쳤죠? 농업진흥지역 동그라미 그 다음 보전산지라며. 그죠? 농림지역에 산림. 이거 보전산지역이죠. 보전산지. 이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앞만 봐도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나왔지 보전산지란 말 없잖아. 그러면 농림지역은 농지라면 농업진흥지역, 산림이라면 뭐 있대? 보전산지 일대 농림지역 지정했을 것이다. 그러면 준보전산지는 관리지역이거든. 그러면 임야를 사고 싶어. 관리지역에 사야 될까? 농림지역에 사야 될까? 관리지역. 최소한 이 기본적인 길이에요. 부동산 공법의 출발점.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가 있으면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이 빼어나다 국립공원처럼. 수자원을 오염되면 안 되겠다. 해안에 절경이 있다. 생태적으로 보전가치 습지나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상수원을 오염되면 안 된다. 문화재를 보존하자. 그럼 뭘로 지정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는 몇 개의 용도지역? 4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땅이 이렇게 있으면, 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다 이렇게.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도시지역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일대는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넷 중에 하나가 중복되지 않도록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한번 지정되면 영구 불변일까 아니면 변경이 될까요? 변경이 됩니다. 변경될 때 요런 데 땅 가진 내가, 자, 얘네들이 이쪽으로는 가도 얘네들이 반대로는 갈 일이 없겠죠. 민원이 엄청 제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농림지역의 땅을 2,000평 가지고 농사 짓다가 어느 순간 신도시 들어서서 도시적으로 됐다. 도시적으로. 땅값이 수십 배 뛰겠죠. 그럼 이때 땅 가진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나게 많은 개발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또 국가가 회수하는 제도가 또 있겠죠. 그걸 또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머릿속에 이제, 자, 시험용. 우리 국토는 몇 개의 용도지역? 4개의 용도지역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다. 인구 사는 밀집돼 있다. 그럼 뭘로? 도시, 이렇게 대답을 해보는 거예요. 자, 도시지역에 준하거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뭘로?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가 지정된 곳이라면 농림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를 보존한다. 수산자원 보호 육성한다. 그러면 뭘로? 얘를 도시적으로 하진 않지. 그렇죠? 그래서
이 4개의 용도 지역이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저런 걸 누가 지정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고 이런 게 지정되면 어떤 법적인 규제를 받는지 궁금하죠? 궁금하다 해주세요. 그렇지. 뭐가, 여러분 뭘 안다고 궁금하겠어요? 물어보는 이유는 그냥 대답해달라고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그런 걸 시험을 낸다 이 말이에요. 자, 해서 다시 우리 교과서를 가보니까, 자, 거기 26페이지를 보니까 하단에 박스가 용도 지역 구분 나오죠? 나오잖아요. 26페이지 다시 가세요. 자, 용도 지역 구분이라 해서 하단 박스 나오잖아요. 그 제일 먼저 도시지역 나오잖아요. 아까 왜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특정 지역을 내가 뽑을게요. 도시지역이 지정됐다면 이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용 건물 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도시지역이라도 개발 못하게 해야 되겠다? 녹지지역으로, 도시지역 외곽에 공장 지어야 될까? 공업지역으로, 도시지역인데 최대한 토지용도 높일까? 상업지역으로. 바로 옆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라고 있죠. 이게 주상공녹이야. 자, 주거지역은 다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나 한번 보세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 준주거. 잠깐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너무 소극적인데 합격했다 쳐요. 합격하면 공인중개사죠. 그럼 행복부동산 사장님이잖아. 그죠? 그럼 행복부동산 사장님이 이 용도 지역 제도를 입에서 안 나오면 될까요? 이게 가장 기본인데 부동산에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여러분들 귀찮아가지고 주거지역은 몇 개 있나요? 그리고 네가 알아서 해라고 이러지 마시고, 이건 내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일이잖아. 그리고 여러분 기초 닦을 때 여러분 내가 이런 강의를 12월 이외에서는 이런 강의 할까? 안 합니다. 완전 처음이니까 이런 얘기하고 떠들어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11월 12월 달 수업 듣던 사람들이 정말 정이 제일 각별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강의할 때 이 앞에서 카메라로 찍어놔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상태를. 그리고 10월 달쯤에 비교를 해봐야 돼요. 10월 달 되면 얼마나 잘난 체한 줄 몰라요. 오늘의 이 모습을 기억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줄도 못 치던 여러분들이 10월 달 돼가지고 대답 푹 하고 말이지 점수가 한 75점 나오니까 막 기고만장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 다시 주거지역은 다시 종류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자, 전용주거지역은 종류가 다시 몇 종? 1종, 2종. 일반주거는 1종, 2종, 3종. 그리고 또 옆에 개념들이 있죠. 그러면 도시지역 중에, 예, 전체적으로 도시지역인데 요 일대가 1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한 30만 평을 지정했다 쳐요. 그럼 이 안에 땅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은 법적으로 이 땅에는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오른쪽 땅 페이지 보니까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이란 말 있죠. 오른쪽 페이지 박스 바로 밑에 이게 행위 제한이 무슨 얘기냐면 토지의 이용 행위를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법으로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일종 전용 주거지역 보니까 건축 제한해가지고 기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거 이런 말 나오죠 지금. 자, 여기 지금 일단 아무도 몰라도 괜찮으니까 박스에 가번에 첫 번째 박스 단독주택, 그 다음에 일정 건생 쭉 해서 저 밑에 주차장이란 말까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잠깐만. 요 30만 평의 땅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고 그 중에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100평 가진 이 사람은 도시지역 중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죠. 맞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여기서 정한 것 외의 것들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서 정한 것 외의 것들을 지으려고 땅을 사면 되게 안 되게? 안 되지. 그죠? 그러면 아파트 지으려고 일종 전용 주거의 땅을 사러 댕겨요. 미친놈이지. 아파트 없거든. 두 번째 박스를 보세요. 두 번째 박스에 나աբ원을 보면 공동주택 중 뭐라고 돼 있어요? 연립 다세대 주택. 아니,
깜빡깜빡 또 놓치네. 지금 현재 오른쪽 페이지 하고 있어요. 맞지요? 오른쪽 페이지에 두 번째 박스에 니은 있잖아요. 니은. 니은의 나번 보세요. 공동주택 중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일종 전용주거에 땅 가진 사람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아파트는?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 아파트 지을 목적으로 여기서 땅을 사면 되게 안 되게? 안 된다니까. 이게 용도 지역별 토지의 규제입니다. 규제. 그 용도 지역을 모르고 건설회사를 운영하면 될까요? 용도 지역을 모르고 부동산 중개하면 될까요? 안 된다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건 회피할 수가 없거든요. 다시 왼쪽으로 가서 다시 전용주거는 종류 몇 가지? 일단 뭐 안 외워도 되니까 떠들기만 해. 1종하고 2종. 일반주거는 1종, 2종, 3종. 그 다음 준주거. 자, 상업지역은 종류가 몇 가지? 중학교 1학년 6원이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이니까 앞대가리 동그라미 치면 중학교 1학년 6원이. 중1, 6원. 상업지역 종류 몇 가지? 4가지. 자,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자, 여러분, 전용공업지역이라 하면 옆에 중화공업이란 말 나왔죠? 공해성 공업을 수용한단 말 나왔잖아요. 그러면 중화공장이나 공해가 막 나오는 공장을 지으려면 대기업에서는 땅을 사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100만 평을 사서 중화공장 짓고 싶다? 그러면 자, 이 넷 중에 아까 얘기한 이 넷 중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넷 중에 어디에 땅을 사야 돼요? 지금 도시지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관리지역을 갑니까? 여러분, 도시지역을 지정해야 얘를 다시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으로, 녹지지역으로 한다니까. 그죠? 지금 왼쪽에 도시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도시지역이 다시 주거용도로, 상업용도로, 공업용도로, 보전 목적의 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도시지역의 땅을 알아보는데 도시지역 중에서도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녹지 어디에다가? 공업지역. 공업지역 중에서도 전용 공업지역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야, 부동산 전문가의 길은 첫걸음부터 멀고도 험하다. 근데 이런 첫걸음의 아픔이 있어야 합격이라는 이 진짜 꿀맛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합격자 발표하는 날 8시쯤 되면 카카오톡으로 오거든요, 메시지가. 귀하는 제 33회 공인중개사시험 최종 합격했습니다. 라고 카카오톡 아침에 오면 이불 속에 있을 수 있을까? 11월 말에. 난리 날 것 같지 않아요? 처음 출발 오는 겨우 철벌 첫날인데 그날을 하루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격증 나오면 이 자격증 크게 확대해서 거실 벽에다 탁 붙여놓고 액자처럼 크게 모든 손님들은 거기다가 올 때마다 절을 3번씩 하고 그래야 밥도 주고 차도 주고 김일성 주석님 사진 붙여놓듯이 그렇게 딱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명함 크기로 축소 복사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신분증으로 만난 사람마다 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요. 자, 그래서 중화공장을 지으려면 도시지역 중에 전용공업지역의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공업, 준공업. 자, 공업지역 종류 몇 가지? 3개. 자,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그러죠? 이 셋 중에 제일 좋은 땅이 어딜 것 같아요? 자연녹지예요. 보전녹지는 규제가 얼마나 센 겁니다. 자연녹지는 제한적으로 개발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 도시지역은 16개 용도지역으로 다시 세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라는 얘들은 미리 이 넷 중에 뭘로 지정했을 때만 도시지역. 도시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 주거지역은 다시 종류가 아까 뭐라고?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첫 출발이 괜찮아요. 전용주거는 아까 종류 몇 가지?
1종, 2종. 일반 주거는 1종, 2종, 3종. 상업지역은 아까 종류 몇 가지? 중학교 1학년 유건이 하다 대가리라도 해야 됩니다.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가장 기본의 출발입니다. 지금 부동산에.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아까 종류 몇 가지? 전용공업, 일반공업, 전일준, 중일 유건이, 전일준, 보생자,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얘네들은 미리 뭘 지정했을 때만 도시지역 안에 일종 전용주거, 중심상업지역, 보전녹지,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동 여러분들 건물 있는 요 땅 있죠, 요 땅. 요 땅은 용도지역이 일반 상업지역, 로데거리가 준주거지역, 7단지는 3종 일반주거예요. 호정계 황에서 다 띄어서 확인해서 아마 제가 PPT로 하면 이 동네를 한번 보여줄 겁니다. 용도지역 현황을. 그러면 이 일대는 그전에 뭘로 지정됐다는 얘기예요?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라는 놈은 도시지역이 아닌 곳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에 그 27페이지 다시 보면 관리지역이라는 놈이 있지요. 이 관리지역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또? 세 가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라고 되어 있지.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란 말이 없지요. 그죠?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다시 나눠지는 게 없잖아요. 그죠? 농림지역은 나눠지는 게 없다니까? 그럼 얘네가 토탈로 다 나눠가지고 21개의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가 이걸 왜 만들었을까? 우리나라 국토가 이런 용도 지역 제도에 따라서 규제를 하지 않으면 토지역의 질서가 개판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을 만들어가지고 딱 지정을 해서 필요하다면 수시로 변경하고 하는 거예요. 그 변경의 혜택은 땅 가진 사람이라면 얼떨결에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 땅이 농림지역이었는데 저 대장지구가 바로 관리지역, 일부 농림지역의 땅, 그 다음에 생산 자연녹지 땅이었거든요. 아파트 못 짓는 땅인데 저걸 도시로 바꿔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3종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용도 변경해주고 그리고 아파트 지어서 엄청나게 분양해서 이익 남겼는데 그걸 누가 이익을 가져가게 했냐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했다, 너는 못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사적으로 정치적인 다 떠나가지고 거기에 땅을 가진 사람은 또 왜 원주민들 불만이냐면 내가 평생 농사 짓고 살고 있었는데 대대로 너희들이 여기다 공공택지로 나한테 수용을 할 때는 평당 400달랑 줘놓고 우리를 다 쫓아내놓고 너희들은 엄청나게 이익 가져가고 말이 돼? 라고 해서 지금 소송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그럼 그 합리적으로 막깝게 우리 땅 가져갔어야 되는데 너무 저렴하게 날강도처럼 빼앗아간 거 아니냐라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분양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익을 가져가고 개발한 사람들이. 그런 건재에는 바로 이 용도지역제도가 깔려있는 거예요. 용도지역제도가. 그럼 이게 가장 최소 기본인데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갔다든가 부동산을 한다는 것은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요. 최소한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21개 용도지역별로 27페이지를 보면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법이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한 장 넘겨보세요. 원래 21개 용도지역별로 다 있어야 되는데 이건 핵심 요약집이니까 그 중에 1종, 2종 전용주거하고 맨 끝에 자연환경보전지역만 딱 내놓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시험용으로 나중에 엑기스로 뽑아서 문제풀이 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28페이지 하단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나오죠? 있죠? 자, 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지정된 곳에 내가 땅을 상속받아서 가지고 있다 쳐요. 100평에. 100평의 땅을 운 좋아서 대지라고 해요. 대지 아니면 건물 못 지으니까. 그 땅을 상속받았는데 서류를 띄워봤더니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는 건물 지을 수 있는 게 기역에 조만한 박스하고 니은에 큰 박스 2개가 있죠. 그 2개에서 정한 박스 외의 것들은 건축허가 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박스를 보면 여러분들 개인들이 초등학교를 지을까 안 지을까요? 뭐들라 지어요? 그러면 농어가 주택은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땅을 살고자 나타난다 손님이 사장님 뭐 들라고요? 물어보면 나 거기다가 농어가 주택 지어서 농사 지으려고 그래. 오케이 사세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박스는 이제 조례 이런 시스템 나중에 얘기하는데, 가분을 받더니 일정 건생, 이종 건생, 종교시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오케이. 라본의 수소연료 공급시설이란 말 나오죠? 수소가스 충전시설은 하나 설치할 때 30억 넘게 드는데 개인들이 여기다가 설치해가지고 수소차 충전시켜서 돈 벌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 보면 각종 온실 같은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바본을 보면 개인들이 하수 처리시설 설치할까요? 그 다음에 군사시설, 군사기지 만들고 댐 막아서 발전시설 할까? 그러면 개인들이 사적으로 하는 것은 묘지 관련 시설, 온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절 지을 일도 없고, 그죠? 일정 건생, 동네 전방 슈퍼 이런 것만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묘지 관련 시설이라고 하는 말이 화장장, 낙골당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낙골당 지어야 되겠다라고 손님이 오면 그 사람한테 중개를 해 말아요. 해도 되지. 자, 거기다가 모텔을 짓고 싶다. 모텔, 호텔 중개하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무예요, 실무.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바로 이런 식으로 21개 용도 지역별로 어떤 건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제일 먼저 배운단 말이에요. 부동산 공법에서. 부동산 공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은 땅을 보는 안목이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 스치는 생각에, 그럼 너는 평생 그 과목을 강의했는데 돈 많이 벌었냐? 라고 물으신다면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들이 주식투자에서 돈 번 놈 봤을까요? 그렇게 시장 경제를 잘하고 경제학과 교수를 평생 경제학을 가르치면서 수요 공급 가르치면서 기업 예측하고 하는 사람들이 주식투자에서 돈 번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평생 강의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실무도 가르치고 하지만 내가 직접 현장 가서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오면 기회에 따라서 거시기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몇 가지 살면서 기회가 되게 하긴 했지만 전문적으로는 안 하죠. 가르치면 가르칠 뿐이. 그러면 이 21개, 이 용도 지역별로 다 합치면 21개거든요.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종류를 국가가 규제하니까 내가 지을 수 있는 목적에 따라서 땅을 살지 말지 중개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가지 규제. 첫째, 어떤 용도로 건물 지을 수 있냐 하는 것. 그 다음 하나 더, 그 건물 짓더라도 도대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냐. 이게 바로 29페이지의 건폐율과 용적률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보면 다음 페이지를 보면 30페이지 보면 좀 전에 나온 21개 용도지역이 다시 나오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건폐율이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라고 정해져 있지요? 자, 여러분 건폐율이 50%다 하는 얘기죠. 쉽게 얘기할게요. 전문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건폐율이 50%고 용적률이 100%이다라는 건 세트로 같이 돌아가니까 내 땅이 100평이면 나는 건축 면적을 최대 50평짜리까지만 2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100평의 땅에 25평으로 지으면 75평은 남았잖아요. 25평으로 지으면 4층까지 지을 수 있죠. 용적률은 그 땅에 담을 수 있는 총량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 게 용적률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로 하면 좀 그러네. 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땅이 100평이다. 100평. 이 땅의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100%라는 얘기는 대지가 가진 땅의 건폐율은 그 땅에 차지하는 최대 건축 면적이 50%까지만 차지할 수 있다. 들어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절반을 빈 땅으로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용적률이라는 것은 담는다. 그 적자가 벽돌처럼 켜켜이 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 100평의 땅의 건폐율 50%는 50평짜리를 2층까지 지으면 돼요. 그러면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그러거든. 요 연면적이 대지 면적만큼만 지을 수 있다. 이게 용적률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건폐율 50%, 용적률 200%면 자, 4층까지 지을 수 있겠죠? 그죠? 용적률 300%면 6층으로 올라갈 수 있지. 맞잖아요. 용적률이 높을수록 좋은 땅이 되겠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땅은
자체적으로는 의미 없다니까요. 어떤 건물을 몇 층이나 올라가느냐 이게 땅의 가치라니까요. 그러면 용적률이 300%라는 얘기는 대지 면적의 3배만큼의 연면적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얘기하면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차피 다음 주에 자세히 합니다만은 대지 면적에 담을 수 있는 최대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나중에 다 배워요. 그러면 용적률이 높을수록 좋은데 그 30페이지를 보니까 도시지역 중에 중심상업지역을 가봤더니 건폐율은 최대치가 90%죠. 그러면 대지가 100평이면 90평짜리 건축 면적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고 용적률은 최대 1500%란 말 나왔죠. 주어진 대지의 15배만큼의 연면적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맨 위에가 일정 전용인데 일정 전용 주거는 용적률이 최대 100%밖에 안 되죠? 맞잖아요. 맨 위에.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 땅하고 중심 상업지역의 땅하고 어디가 비싸다고? 당연히 중심 상업지역 땅 비싸죠. 그러면 강남역 내거리 일대 가다 보면 고층, 초고층 빌딩이 쫙 들어섰잖아요. 저건 딱 보다시피 쟤는 거의 중심 상업지역 아니면 일반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되는. 그 빌딩 뒤로 보니까 7, 8층짜리 자잘한 건물들이 있어요. 저것은 상업지역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 서울시내 건물들은 여기에 맞게 지었다니까. 그러니까 공법이 얼마나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럼 얘는 시험에 낼까 안 낼까요? 아까 나왔잖아요. 용적률. 그럼 오늘 중간반 학생들이 학생 중에 한 사람 뭐라고 하냐? 이거 외워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고 기본이죠. 그러니까 또 옛날에 젊은 친구가 그럼 교수님 이거 외워요 이러더라고. 미친놈 아니에요? 이걸 한 쪼가리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책 자체를 다 외우고 있다고. 이 책 자체를 하나도 안 보고 수업을 해요, 하루 종일. 근데 요 쪼가리 하나 외우냐고 물어본다고.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당연하지, 이거는 기본이에요, 여러분. 매년 나오는 게 건폐율 용적률이에요. 자, 그러면 첫날부터 너무 압박을 가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용도 지역 제도가 두 가지죠,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되면 그 안에 땅 가진 사람은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요거 하고, 건폐율은 얼마냐, 용적률이 얼마냐는 크기에 규제하는 거예요. 크기. 두 가지. 그러면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가 봤더니, 저 28페이지 보니까 막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막 해가지고 하단에 뭐 이런 거 지을 수 있다고 됐잖아요, 지금. 근데 얘는 이제 건축법에서 용도가 이해가 빨리 깔려야 되거든. 자, 내가 참고로 찬물 한 잔 묻기 전에, 나 이게 뭐 여러분하고 뭐 사이가 의식이 살갑게 살아야 되는데, 180페이지 보세요. 180페이지. 자, 180페이지를 보면 건축물의 용도라고 되어 있죠. 대한민국의 모든 건물은 요 건축법에 따른 요 용도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자,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독주택 종류가 몇 가지? 단다다공 4가지가 나올 거예요. 공동주택은 또 몇 가지? 4가지. 아연다기. 대가리 일단. 자, 그 다음 3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 4번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해서 책장을 한번 넘겨봐봐. 3장을 딱 넘기면, 자, 29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빨리 한번 넘겨봐봐. 29번. 29번. 3장을 넘겨야 된다니까, 3장을. 야영장 시설까지. 그러면 3장 넘겨야 되는, 3장을 넘겨야 돼. 그렇지, 3장을 넘기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넘기면서 쳐다보더니 뭐라고 하냐? 이거 우리한테 혹시 외워야 한다는 그런 말은 아니겠지 하는 그죠? 이게 설마 우리 보고 외워야 그거를 시험에 낼까 안 낼까요? 내죠. 안 내면 안 해오니까. 자, 부동산은 뭘 부동산이라고 그럴까요? 너무 재밌는 걸 배운다, 앞으로.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부동산이 뭘까? 부동산. 법적으로 부동산. 그런 세계 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 움직이는 것, 이것은 아니지요. 부동산은 민법 제 180, 99조, 98조 아마 이쪽에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땅 아니면 건물입니다. 땅은 지목, 대장에 28가지. 건축물은 용도 29가지. 그러면 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부동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 건축물이 용도가 분류가 돼야 아까 용도 지역별로 뭘 지을 수 있냐 없냐 하는 거 있었죠. 아까 있었잖아요. 걔가 이걸 토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앞으로 3번 하나 가봐. 3번. 3번이 일정 건생이라고 되어 있죠. 자, 4번이 이정 건생이죠. 4번에 가나다라 마바 4 차쯤 한번 가봐봐. 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는 자, 일반 음식점이라는 거 있죠? 일반 음식점이라고 해서 왜 식당 가면 고깃집 같은 데 일반 음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장의사 옆에 동물병원 있죠, 동물병원. 동물 미용실이라고.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 없어요? 이게 뭐 죄가 돼요? 우리 집에 푸들 하나 키우는데.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 없어요? 뭐 키워요?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 키우기 전에는 보신탕 먹었죠? 지금도 먹어요? 진짜? 침 튀었다. 나 미안한데. 먹지 마! 또 이 사람이 자기 식구를 그렇게. 저는 개 키우기 전에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개고기 자체를 안 먹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절에 댕기니까 옛날에 개고기는 사업하는 사람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때도 뭐 어울리려면 먹고 이랬는데 우리 요만한 개를 한 달짜리 된 걸 우리 애들이 둘이서 옛날에 7년 전에 하도 좀 사달라고 해가지고 한 달짜리요 푸들이 그 애견 샵을 한번 갔는데 요게 다른 개들은 있는데 요거는 막 파닥파닥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이 팍 꽂혀가지고 얼마나 이뻐 요만한 걸. 자기들이 샤워 시키겠다, 뭐 똥화 좀 거리겠다, 뭐 다 했어요. 사달라고 몇 달을 해가지고 사줬어요. 요새 내가 샤워시키고 어제 내가 또 샤워시키고 내가 똥오줌 치우고 내가 다 합니다. 근데 개를 키우고 난 다음부터는요 개고기 못 먹어요. 이게 어떤 데는 가끔 내가 혼자 말하거든. 그래도 늦게 집에 가면 유일하게 이 새끼만 나를 반겨줘요. 다 디비자지. 내가 예쁘고 자꾸 간식 주면서 너는 왜 사람으로 태어나지? 개로 태어났냐? 넌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얘랑 대화를 해요. 사람 같아요. 어떤 데는 TV 볼 때 소파에 앉아 가만히 앉아있거든요. 그러면 조용해. 그리고 어떤 데는 얘가 서열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항상 밥을 주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모은 식구들이 방방마다 집에 있으면요. 내 방 앞에 딱 앉아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우리 내 방 앞에 딱 서재방에 들어올 때 쿡 합니다. 내가 딱 나가잖아요. 외출하면 내 딸내미 방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얘까지 나가잖아요. 우리 아들내미 방 앞에 있어요. 얘 셋 다 나갔죠. 그러면 혼자 거실에 있어요. 엄마는 싫어하거든요. 되게 싫어해요. 몇 번 차고 말로. 절대 안 갑니다. 나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총각 아니구나. 보시탕 먹지 마. 사람이 그럼 못 써. 동족을 먹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마. 그러면 중개업자인 여러분이 손님이 와서 애견샵 하려고 건물 구해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건물이나 구해줘가지고 임대차 계약하고 수수료 먹고 도망갔다. 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얘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10분 뒤에 그 얘기를 해줄게요. 찬물 한 잔 묻고. 우리 공법은 대단한 과목이에요. 여러분들.